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챕터 6, 지난번에 스킵했던 챕터 6에 대한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챕터 6은 사실 뭐 저희 교재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저희가 앞에 운영체제 역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컴퓨팅 시스템, 운영체제와 관련된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또 챕터 3, 저희 원래 교재에 없던 내용들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챕터 6에서 사실 다루는 내용들의 상당수를 저희가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6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이 강의 동영상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챕터 6의 내용도 저희가 중간고사에는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저희 스케줄링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이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CPU는 하나밖에 없지만 사용자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게 무한개의 CPU가 있는 것 같은, 즉 무한개의 로지컬 CPU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방식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타임 쉐어링 방식을 쓰는 거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디비전이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즉,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CPU가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무한 개의 로지컬 CPU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을 어, 어,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 스위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현재 중인, 진행 중인,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끊고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멈추었던, 끊었던 프로세스를 재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재수행된 프로세스의 결과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진행될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그럼 하나를 끊었으면 다음에 뭘 수행할래? 그걸 결정하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스케줄링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저희 뭐 SJF도 했고, STCF도 했고, 라운드 로빈도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MLFQ도 했고, 또 로터리 스케줄링도 했고, 뭐 저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스트라이드 스케줄링, 페어 리스를 보장하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운영 체제가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법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6에서는 사실의 핵심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컨텍스트 스위칭의 핵심은 뭐냐?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멈추는 거죠. 누가? 결국엔 OS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뭐 인터럽트,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인터럽트건, 시스템 콜이건, 즉, 싱크로너스건 어싱크로너스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멈추고 다른 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OS가 얘를 실행 중인 걸 멈추고 다른 걸 수행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함에 있어서 당연히 오버헤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는 without excessive overhead라고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excessive죠. 오버헤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오버헤드가 과도하게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면 그건 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자, 그래.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수행되고 이렇게 OS가 간섭,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OS가 개입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 즉 OS가 어떻게 하면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해서 멈추고 다른 걸 수행하고 다시 재수행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럼 OS는 언제 개입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OS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든 우리가 그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든 컨커런시건 퍼시스턴스건 간에 사실 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으로 그 모든 기능을 구현하진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가 어떠한 툴들을 제공해주고 운영체제가 그 툴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배울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컨커런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가 뭔가 도움을 주고요. 헬프를 줍니다. 뭔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제공해주고 그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국 얘도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그걸 활용해서 최적화라는 건 성능이나 다른 오버헤드 없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챕터 6에서는 OS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해서 멈추고 다시 재수행할 수 있게 해주느냐, 컨텍스트 스위칭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초창기에는 당연히 뭐 제일 처음에는 OS가 있지도 않았었고, 그렇지만 이제 OS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있고 나서 처음에 이 OS가 어떤 뭔가 그 유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에 개입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요 제목에 있는 다이렉트 익스큐션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익스큐션이라서 뭐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다이렉트 익스큐션은 뭐냐? OS는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중간에는 어떠한 역할도,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뭘 끊는다든가 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에 있는 건 뭐냐? 자, 이게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유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은 OS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이 다 마치면 끝났을 때 필요한 것들, 즉 해당 프로세스를 메모리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미 배웠던 PCB 같은 것들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OS가 하는 거죠. 단 OS는 CPU가 도는 동안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방식. 이게 가장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그리고 뭐 구현하기도 어렵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도는데 하나의 프로그램만 고려했을 때는 성능에 문제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만 돈다라고 치면. 근데 이러한 다이렉트 익스큐션이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OS가 just library라고 하는 거는 얘가 OS가 어떤 능동적으로 프로세스의 수행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프로세스가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런 역할들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다이렉트 익스큐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 유저 프로그램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동작을 하려고 한다면, 또 괜찮으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히 우리는 그런데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돌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를 끊냐? 다이렉트 익스큐션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면 완료될 때까지 중간에 OS가 개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통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 따라서 뭔가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OS가 프로세스가 시작됐으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간에 개입을 해야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Limited Direct Execution인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문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저 프로그램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의 동작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프로세스가 내가 메모리에 접근하고 싶어. IO 디바이스에 접근할 거야. 응? 또는 어떤 뭐 CPU의 동작, 레지스터의 값을 바꿀 거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괜찮으냐라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죠. 단, 그랬을 때는 그 사용자가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그 코드 안에서 다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워낙 복잡해서 그거를 하드웨어 엔지니어조차도 그 내부를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걸 허용을 했다가는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몇몇 동작들, 메모리에 액세스한다든가, 디스크 IO에 액세스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명령어, 이걸 보통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라 부릅니다. 유저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명령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것은 막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유저 모드라는 게 있고, 즉 사용자의 프로세스,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드, 즉 사용자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수행하는 유저 모드가 있고, 그 다음 커널 모드가 있죠. OS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수행하는 커널 모드라는 건 서로 다른 모드를 줘서 무언가 이런 그 제한된 명령어, 유저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무언가의 동작을 수행할 때는 커널 모드로 바뀌어서 OS가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리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유저 모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겠죠. 커널 모드에서는 사실은 어, 우리가 이미 허용한 음, 이 컴퓨터가 동작 가능하다라고 허용된 모든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 놓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드 빛이라는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물론 이 동작 모드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잘못 구분하게 될 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모드 빛이란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드 빛이 커널 모드를 유저 모드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OS가 올라와 있는 메모리의 주소에 접근한다? 이러면 일리갈 액세스가 되는 거죠. 일리갈 메모리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뭐 비슷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운영체제가 하는 거는 이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펜스와 같아요. 그래서 유저 레벨의 프로세스는 이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있고 리미티 다이렉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OS가 이런 펜스를 두고 OS가 이 바깥에서
이 아이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이 안에서 뭐 장난감을 갖고 놀든 이 침대에서 자건 뭘 하건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펜스 안에 있는 행동이죠. 즉, 제한된 명령어만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떤 동작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싶어.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직접 가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그래서 내 밥을 챙겨 먹는 건 허용되지 않죠. 왜?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요청을 하죠. 누구한테? OS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OS의 역할은 엄마나 뭐 아빠가 되겠죠. 요청을 하면 그걸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인 겁니다.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다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유저 프로그램이 그 허용되지 않은 명령어를 수행하고 싶으면 자, OS에 요청을 한다고 해요. 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느냐? 그것도 이미 저희는 배웠습니다. 언제? 익셉션을 배웠을 때. 오로지 하드웨어 리소스, 어떤 제한된 뭐 프리빌리지드 어떤 인스트럭션들, 특별한 어떤 하드웨어에 접근한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싶다면 유저 프로그램이 그게 필요하다면 오로지 시스템 콜을 통해서만 OS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트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트랩은 싱크로너스 익셉션이죠. 즉, 코드 내에서 그 코드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CPU가 발생시키는 익셉션인 거고요. 인텐셔널이죠. 당연히 내가 필요해서 사용자가 넣어놓은 겁니다. 인텐셔널한 익셉션이고, 당연히 트랩을 수행하고 나면, 즉 시스템 콜을 수행하고 나면 next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시스템 콜을 요청을 하게 되면 트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드 빛이 바꾸고 커널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다 수행하고 끝나면 모드 빛이 바뀌어서 유저 모드로 돌아가서 당연히 요청했던 서비스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다시 유저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 트랩을 걸게 되면 이 트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를 우리가 트랩 테이블, 우리가 익셉션 테이블, 익셉션 벡터 테이블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익셉션 넘버로 가게 되고요. 넘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있던 건 잠깐 멈추기 때문에 중요한 컨텍스트들 이런 레지스터 값들은 당연히 커널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per 프로세스 커널 스택. 어디에 커널 스택이요? 커널. 즉 얘가 OS의 스택에 저장되죠. 이게 뭐죠? 저희가 이미 봤던 PCB입니다. PCB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동안에 이제 그 처리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얘가 끝나면 그러니까 트랩을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블락드 스테이트로 갔겠죠. 끝나면 레디로 갔다가 다시 스케줄러에서 어, 디스패치가 되면 즉 다시 이제 CPU 된 권한을 잡으면 다시 OS가 그 PCB를 복구해서 다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이건 이미 저희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은 뭐 여러분이 시스템 콜을 뭐 따로 여러분이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콜은 하나 API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콜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C 라이브러리 있는 것처럼 그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API들은 뭐 모든 시스템마다 동일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포직스 API, 여러분이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요거라 윈도우 API가 있고 자바 API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포직스 API,
그래서 요거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프린트 F 이런 걸 요청을 해요. 그럼 프린트 F에 대한 거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그래서 거길 가보시면 이 프린트 F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syscall 뭐 이렇게 넘버링을 주는 거죠. 넘버링. 그래서 어떤 시스템 콜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넘버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넘버를 갖고 우리는 트랩 뭐 어떠한 트랩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트랩 테이블 이렇게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3번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트랩, 해당 시스템 콜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와 코드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르칩니다. 그게 트랩 핸들러죠. 그럼 그 트랩 핸들러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돼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다 수행이 되면, 리턴이 되면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스템 콜을 보면, 언뜻 보면 여러분이 그냥 펑션 콜 하듯이 비슷해요. 프리시저 펑션 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이제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짜여 있느냐? 뭘로 짜여 있느냐? 얘는 어셈블리로 짜여 있습니다. 어셈블리로 짜여 있고, 이 트랩 핸들러나 당연히 인터럽트 핸들러, 익셉션 핸들러 다 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해 놓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어셈블리로 디자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러들은 우리가 부팅을 할 때 OS가 올라오면서 이 핸들러들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것들 제가 그냥 따로 똑같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 트랩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OS가 어떻게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할 거냐는 거죠. 그쵸? 우리가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이렇게 해서 유저 프로그램이 어떤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들을 뭐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 콜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은 뭐 이미 예전에도 봤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리뷰를 했는데, 그럼 CPU에 대한 권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OS가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앞에 봤으면 심플하게 하나가 있죠. 시스템 콜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커널 모드로 가잖아. 그쵸? 그게 코오퍼레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시스템 콜이 발생하면 그때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받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non cooperative approach는 OS가 필요하면 알아서 CPU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스템 콜이 올 때만, 그래서 프로세스가 뭐 시스템 콜을 뭐 실제 요청해서 해당 프로세스에 시스템 콜을 요청하는 코드가 있든, 또는 주기적으로 일드 같이 CPU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시스템 콜을 해주면, 그러면 그때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맥킨토시나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는 제록스, 지금 여러분이 제록스 하면 그 프린터기로도 이제 잘 기억 안 나죠. 옛날에 복사기로 유명했거든요. 제록스 복사기. 근데 초창기에는 이 제록스가 컴퓨팅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우스 같은 게 다 제록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마우스 같은 게.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록스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뭐 IBM 컴퓨터 이런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제록스 연구소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유명한, 거의 지금의 애플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OS가, 뭐,
OS가 원할 때마다 또 CPU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시스템 콜을 요청하면 그때 받는 방식이었었어.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어떤 무한 루프 같은 데 빠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또는 악의적으로 해당 어떤 프로세스의 코드에 시스템 콜을 안 넣어요. 그러면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코오퍼레이티브 어프로치가 아니라 넌 코오퍼레이티브 어프로치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OS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이제 컨트롤러 가져가는 거죠. 그게 시스템 콜이건, 뭐 다른 인터럽트건, 익셉션이건, 뭐 다 있는 거죠. 폴트가 있던 다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머, 우리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니까 외부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OS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가 타임 슬라이스라는 시간 단위마다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그때마다 OS는 CPU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현재 수행 중인 놈을 멈추고 스케줄링 폴리시에 따라서 다음 수행해야 될 프로세스를 레디 큐에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있는 이건 뭐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걸 멈추고 예, OS가 권한을 얻은 다음에 당연히 현재 수행 중인 걸 계속할지. 왜? 다른 게 없어. 시스템에 다른 프로세스가 없으면 현재 있던 걸 계속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서 다른 걸 수행해야 돼. 이걸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OS는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걸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PCB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형태로 OS가 저장된 메모리 영역, 즉 아까 그게 커널 스택 영역이죠. OS의 스택 영역에 저장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멈추면 그 멈췄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해당 프로세스의 PCB에 저장하고 다음 수행해야 될 프로세스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 프로세스의 PCB를 통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 이걸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컨텍스트라고 했느냐? 이 컨텍스트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배우셨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코드를 수행할 때는 결국 CPU가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레지스터의 값을 갖고 수행을 하죠.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현재의 어떤 인스탄스,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레지스터 정보예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 정보를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의 정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넓은 의미로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컨텍스트만 저장 관리했다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정보, 프로세스 아이디부터 해서 얘가 어떤 IO를 썼고, 얘 현재 프로세스 스테이트가 뭐고, 얘가 지금까지 몇 번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았고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칭해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놈을 멈췄으면 그 상태를 저장해서 커널 스택에 옮겨 놓고요. 다음 수행해야 될 놈을 다음 수행해야 될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리스토어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PCB는 이미 저희가 다 이미 배웠죠.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죠. 프로세스별로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다. 이건 뭐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이미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타임 쉐어링 또는 더 크게는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기법은 그럼 오버헤드가 없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미리 이미 다 얘기했던 것처럼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려면 현재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다음 수행해야 될 프로세스 정보를 메모리에 읽어서 복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우리가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메모리 접근이 일어납니다. 뭐냐? 메모리 접근이죠. 그 메모리가 접근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컨텍스트 스위치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능 열화를 우리는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텍스트의 양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레지스터 정보만 옮겼어요. 메모리도 부족했고, 메모리에 부족했고 하니까 정보만 옮기다가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옮기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가 옮기는 뭐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는 메모리인데 좀 더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속도가 빠른. 그래서 더 빠른 패스트 D램을 써도 괜찮아지겠죠. 또는 CPU의 클락 스피드가 높으면 하나하나 메모리 액세스하는 그 명령어 자체를 수행하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클락 스피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스판스 타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스의 값을 작게 하면 리스판스 타임은 개선돼요. 하지만 타임 슬라이스의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빈번하게 프로세스가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고 오히려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 때문에 리스판스 타임이 열화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예,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재에 있지는 않고 그 공용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냥 제가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제로가 수행되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또는 시스템 콜이 발생을 하게 되면 P0의 현재 수행 중인 상태를 저장하죠. 어디? 프로세스 제로의 PCB에. 그리고 OS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땐 당연히 유저 모드였다가, 그쵸? 커널 모드로 옮기죠. 그래서 OS가 권한을 잡고 이 동작들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러를 보죠. 얘도 OS에 있는 거죠. 스케줄러에 의해서 다음엔 P1이 수행돼야 돼. 이게 결정됐어요. 그러면 P1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PCB1을 통해서 리로디를 한 다음에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P1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P1이 쭉 익스큐션 됐다가 얘가 또 타이머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 발생을 하면 이때의 상황을 이게 발생하면 당연히 다시 얘는 유저 모드였다가 다시 또 커널 모드로 가죠. OS가 권한을 잡고 현재의 상태를 PCB1에 저장하고 다음 수행할 놈을 봤더니 P0네. 그러면 PCB0에 가서 프로세스 제로를 재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드 bit이 바뀌고 CPU에 대한 권한을 넘겨준다는 건 이제 PC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 프로세스 제로에 요 이제까지 멈췄던 넥스트 라인을 가르치면 이제 CPU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P0가 재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XV6라고 그 교육용 OS가 있습니다. 그 교육용 OS에 있는 코드를 한 건데 이 XV6는 인텔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대부분 인텔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MIT에서 만들었던 코드고 얘는 그래서 인텔 아키텍처, 인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명령어 어셈블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 컨텍스트 스위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레지스터, 이전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레지스터 값들을 무브라는 거, 이게 옮기라는 거죠. 이 값을, 예를 들면 요 값들을, 얘는 이제 스택 포인트로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예전이란다. 뭐지?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죠? 예. 요 스택 포인트의 값을 EAX에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팝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확보된 데에다가 요게 결국에는 EAX라고 하는 스택 포인트. EAX가 스택 포인트면 예, EAX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 컴퓨터 구조 때 나시겠지만 스택 포인트면 이전의 스택 포인트 값이죠. 여기에서 4만큼 원래는 이만큼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스택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4만큼, 4만큼, 4만큼 스택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각각 ESP의 값과 EBX 이런 각각의 얘는 레지스터 이름이에요. 32비트 인텔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레지스터 이름. 그 레지스터 값들을 다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얘가 메모리의 주소 값을 가르치는 거죠. 컴퓨터 구조 때 배우셨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다시 원래 메모리에 있던 음, PCB 얘는 이제 PCB 예를 들면 제로를 가르치는 거고 얘는 PCB 1에 가서 거기서 저장돼 있던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값들을 다시 레지스터로 다 옮겨 놓는 거죠. 이게 리스토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어셈블리 코드로 짜여 있죠.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실제 챕터 26 다음에 컨커런시에서 좀 다르긴 할 건데, 만약에 그러면 시스템 콜을 요청하고 인터럽트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터럽트나 트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예. 네, OS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없애는 거는 뭐냐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것을 무조건 마스킹해버리는 디세이블 인터럽트, 마스킹하는 방법도 있고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락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챕터 26에서 배울 겁니다. 락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 이때는 이제 스레드가 되겠죠.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뭔가 인터럽트나 트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법들은 나중에 26장 이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챕터 6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몇 용어들, 뭐 코어퍼레이티브 어프로치나 넌 코어퍼레이티브 어프로치나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 다이렉트 익스큐션에 대한 그런 오늘 처음 저희가 챕터 6에서 나온 용어들만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다행히 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챕터 6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챕터 6도 분명히 중간고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강의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